2월 달이 됐고요. 서양 윤리 사상, 그러니까 동양 윤리에 이어 이제 서양 윤리로 넘어가는데 이름만 사실 바뀌었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의 패턴은 거의 인물 중심으로 간다는 거. 인물의 주요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딱 장악하면서 가느냐. 근데 서양 사상은 가장 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시대별, 그쵸? 시대별,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딱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동양 사상은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약간 주제별, 사상, 유형별로. 그러니까 제자백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억지로 좀 묶은 시대로 묶은 거고, 실제 교과서의 전개 방향을 보면 주제 사상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근데 서양 사상은 일단 시대가 구분이 딱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립되고 또는 대비되는 거. 뭐로? 어, 이성과 감정, 경험과 또 뭐였죠? 어, 경험하고 반대되는 거. 이성. 그쵸. 이성하고 감정하고도 대립되지만 이성하고 경험도 대립되죠. 이성주의자들은 대체로 뭐예요? 이상주의자, 원칙주의자, 의무론자, 그쵸? 결정론자. 반대의 경우는 뭐예요? 쾌락주의, 경험, 감정, 묶이죠. 실용, 상대주의, 그쵸? 상대주의 반대 보편주의. 그러니까 서양 사상은 대립과 대비되는 그 재미가 굉장히 커요, 보면. 특히 뭐 스토아나 우리 에피쿠로스를 보면 쾌락하고 금욕으로 대비되면서도 또 그 안에 보면 둘 다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시끄러운 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애매하면서도 이렇게 대비되는 그 재미를 꼭 그 서양 사상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죠. 특히 이제 근대에 우리는 중심이 또 몰려 있고요. 서양 사상은 어쨌든 근대에서 문제가 몰려 있는 편이에요. 휴무도 중요하고 스피노자도 중요하고, 그렇죠? 칸트 공리주의는 뭐 우리의 영원한 그 숙적이죠. 칸트하고 공리주의를 못 맞추고 들어가면 정말 뭐 우리 합격률이 뚝 떨어져가요. 거기를 우리가 맞추고 경쟁력을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맞추고 들어가야 내가 공부한 사실 보람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제일 많이 하거든 그 부분을. 나중에 칸트 신물이 나요. 형이사회 정초 막 밑줄 치고 형광등 형광펜 하고 뭘 해도 가려놓으면 똑같아. 지문 조금 틀어놓거나 이렇게 막 얼굴 그려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써놓으면 이게 그 얘기였어 이렇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근대 사상에 좀 몰려 있다는 거. 어쨌든 이 서양 윤리 사상이라는 건 대신에 동양보다는 좀 답을 쓰기에 공부를 한 만큼 보람이 있게 쓰게 해줘요. 어, 이렇게 애매한 답이거나 그런 거는 드물어요. 특히 또, 이 학자가 누구지? 이런 걸 헷갈릴 만하지는 않아요, 절대. 분명히 뭐 근대사상가 중사사상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뭐 둘 중에 한 계열이니까 그거는 틀리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많다는 거. 저작이 뭐 동양 사상도 적진 않지만 서양 사상의 저작은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제 생각에는 서양 사상 책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는 틈틈이 많이 좀 읽어보시는 게 꼭 뭐 읽어야 될 것들 몇 있잖아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형이상학의 정초, 공리주의 이런 것들은 좀 틈틈이 꾸준히 읽어주셔야 감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월, 그러니까 2월 강의에서는 어쨌든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요령이라는 게 사실 되게 꿰부린다 이런 느낌이지만 원래 뜻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고 강령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좀 키워보자는 거죠. 혼자 할 수 있는 공부에 어떤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교재만 봐도 뭐 요즘에는 뭐 다들 그러잖아요. 책만 봐도 우리 공부는 어느 정도 돼. 그쵸? 어느 정도는 되는데 왜 강의까지 듣느냐? 일단 시간도 좀 단축하고 집중력도 높이고 각인되는 효과죠. 여러분 혼자서 할 때보다는 같이 하고 제 목소리로 또 제 필기로 또 교재로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할 때 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늘 강조하는 거는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도 있으니까 기출이 깔리지 않은 이론은 어, 사상 누각이라 그러죠. 모래성이에요. 그냥 확 허물어져요. 책 덮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항상 주제를 다룬다 그러면 그 주제에 관련된 기출이 파바박 튀어나와야 돼. 그 기출의 답이 뭐였더라. 그 기출의 갑을 지문은 누구였고 뭘 물어봤더라가 이 달 안에 해결이 돼야 돼.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이 못 따라오면 허무하다. 분명히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돼. 물론 이제 계속 반복은 하지만 그게 되게 허무한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에는 기출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기출과 조합해 보는 거예요. 이론을.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별표시를 왜 해놓은 걸까? 이유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앞으로도 돌려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문프는 서양 사상의 흐름 뭐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큰 주제죠. 서양 사상이라는 건 좋음과 옳음이죠. 교과서 용어는 그런데 우리 시험의 용어는 뭘까요? 좋음, 행복이죠. 옳음, 정의, 의무,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행복주의고 한쪽은 의무주의 또는 뭐 정의론 이렇게 가는 거죠. 대충 계열들을 이게 좀 떠올려 보시면 행복주의자들은 이쪽이겠구나. 의무론자들은 이쪽이겠구나. 우리 근대 사상으로 딱 나눠보면 보겠어요. 공리주의는 행복주의자의 절정이고 의무론자의 절정 칸트가 되는 거죠. 원조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행복주의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의무론자는 플라톤. 그 계열이 쭉 내려오는 거죠. 대체로 행복주의자들은 쾌락이 따라오고요. 실용적인 게 따라오죠.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유리한 거, 모두에게 유리한 것, 좋은 거, 이익이 따라오죠. 의무론자들, 원칙론자들은 뭐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옳다고 해줄 수 있는 것, 예외가 없는 것 이런 거 좋아하죠. 보편. 너는 왜 그걸 안 해? 이게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옳기 때문에 좋은 거. 좋은 거는 왜 좋은 거죠? 이 좋은 쾌락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그리고 행복주의자들은 일단 나에게 좋으니까. 나에게 좋고 그 좋은 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이제 서양 사상의 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서양 사상의 특징은 동양 사상에 비하면 확실히 실천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는 거. 정말 윤리에 있어서 결과주의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느냐?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 근데 동양 사상가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억울하다. 우리도 실천 강조했다. 근데 확실히 동양 사상가들은 좀 더 관념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 다산 정약용이 생각하는 정도의 실천까지 오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근데 서양 사상은 일찍이 소피스트라는 집단서부터 이미 써먹을 수 있고 내가 당장에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도구로서 우리 나중에 실용주의로 완성이 되잖아요. 도구주의로. 그런 생각들이 애초부터 있었던 거죠. 동양 사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 묵자나 한비자 같은 사람은 일단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으나 철저하게 우리 사상계 안에서는 비주류죠. 근데 당당하게 여기서는 평행선으로 갔다 이거죠. 실용과
뭐 어떻게 보면 비실용, 비실용의 대표적인 입장이 실존주의로 딱 우리는 윤리 안에서 묶여 있죠. 교과서 안에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 같이 다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성적이고 명료한,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지칭될 수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정의될 수 있거나 또는 구분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법적 사고, 기계적 사고, 하나하나 우리 부품을 나눠서 마우스가 하나 있으면 하나하나 뜯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고들을 좋아하죠. 동양사상 우리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이냐고 물어보면 아니 둘이야. 둘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야 하나야. 그런 게 어딨어. 하나면 하나면 있고 둘이면 둘이지. 서양 사상가들에겐 그러한 게 잘 안 통하죠. 하나면 하나야. 그 하나는 뭐야 도대체?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두리뭉실한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했다는 거. 이성. 그러니까 서양 사상가 중에 제가 뭐 앞에서 얘기하니까 이성과 경험으로 나뉘었잖아요. 무엇을 강조했냐의 차이지, 어느 서양 사상가도 이성을 얘기하지 않거나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성의 역할 자체를 제한했을 뿐인 거죠. 수단으로 쓰느냐 이성을, 아니면 이성 그 자체가 목적이냐, 이런 차이가 이제 큰 거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크게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이제 철학의 태동기 소피스트가 등장하고 뭐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부터 해가지고 뭐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뭐 철학과를 가면 이 부분이 한 학기 두 학기만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것들만 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학부 시절에 교수님들 성향에 따라 뭐 이 부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평하게 배분이 돼요. 사실상 뭐 중세는 조금 비중이 적지만 고대는 크게 그리스와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죠. 알렉산드로스 이후.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이제 철학의 두 이제 큰 줄기가 형성되는 시기죠. 바로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교과서 용어로 이제 따라가 보면 상대주의라는 건 뭐예요? 뭐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상대주의죠.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것도 보기에 따라 어떤 측면에 따라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주의죠. 보편주의는 무조건 이거는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보편주의. 그래서 상대주의의 대표 소피스트. 그렇죠? 소피스트라는 건 누구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집단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요즘 말로 치면 잘난 사람들이죠.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 달변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직업들이 있잖아요. 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학자들 중에 관변 학자라 그래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얘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피스트죠. 이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거예요. 장점은 뭐냐? 우리가 필요한 걸 잘 알려줘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변호사들, 정치인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를 뭐 물론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알려주잖아요. 단점은 뭐예요? 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때그때 알려주고 돈을 받죠. 그러니까 나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유리하죠. 소피스트가 돈을 벌죠. 소크라테스는 보편주의의 대표주의예요. 소크라테스의 장점은 뭘까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알려줘. 오히려 더 바라지 않는 것까지 와서 귀찮게 하면서 당신 틀렸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잔소리꾼이죠, 일종의. 근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잔소리. 남들이 원하지 않거나 남들이 좀 막 듣고 싶지 않은 아픈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미워하지.
어떻게 돼서 죽었잖아요. 모함받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이어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그 유명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은 대체로 소크라테스의 측면을 대부분 내려받았죠.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몇몇 또 소크라테스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알면 될 거다. 지식만을 강조했는데 사람은 지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 돼, 동반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목소리가 크진 않았죠. 어쨌든 주지주의라고 하죠, 그런 걸.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어요. 살아보니 철학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는 정치라는 게 살아가려면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철학은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수학은 원칙대로 해야죠. 법칙대로. 하지만 정치는 반드시 법칙대로만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만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다는 것.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라는 또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드디어 확고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 또 주정주의까지도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와 그대로 통하지는 않지만 소피스트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흡수한 거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거리가 쫙 펼쳐지는 거죠. 가뜩이나 똑똑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인데 모든 것을 또 포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윤리학도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 윤리학이란 니코마커스 윤리학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읽어봐도 몇몇 얘기들은 무릎을 딱 칠 수 있는 맞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 하는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죠. 근데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뭔 얘기야 하는 느낌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측면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는 현실적 우리가 내가 겪어보고 당장 우리 현실에 적용될 만한 것들을 읽으면 사실 잘 들어요.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거나 관념적인 얘기들이 들어오면 거부감 비슷한 게 딱 들어오죠.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무슨 얘기지? 나만 어려운가?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쓴 사람들을 제외하고 읽는 사람들은 현실에 적용 안 되는 언어들이 나열됐을 경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국가론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 읽을 때 둘 사이에 그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헬레니즘으로 넘어와서 주제가 뭐예요?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럼 한쪽은 쾌락이구나, 한쪽은 금욕이구나, 한쪽은 좀 시끄럽고 좀 뭔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한 쾌락하면 일단 그런 이미지가 떠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자체가 그런 그 오해를 많이 받고 저질로 막 중세 시대에는 평가를 받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둘 사이의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둘 다 조용한 사람들이야. 뭐 쾌락이라 그래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신나게 웃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정신적 둘 다 정신적인 금욕 정신적인 쾌락이에요. 내 안에서 정신 요즘에는 뭐 정신 승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좋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한쪽은 감정을 강조했고 한쪽은 이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 차이는 상당히 미묘한 거예요. 내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로 나뉘죠.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나 따라 보면 이 계열에서 나뉘어 가는 거죠. 쾌락과 감정과 경험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보다 더 이성을 강조하느냐 항상 대비되는 계열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 스토아 이 사람들은 결국에 나중에 가면 스피노자, 칸트 같은
의무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다 연결 그거를 아마 그림을 한 달 지나고 나면 다들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고 중세로 넘어와서는 이 대비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유일한 시기죠. 그러면서도 또 남아 있어요. 영향력은. 이 시기에는 오로지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성이 대결을 한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이성이 질식되는 그 시기죠. 그나마 완전히 이제 신앙의 힘으로 이성이 눌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다면 이성의 역할을 숨통을 틔워준 아퀴나스. 요 정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각각 영향받은 또 철학자의 계열로 보면 어때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일로 가야죠. 서로 하나씩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조금 더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이 큰 사고일수록 아리스토텔레스 계열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원칙적 뭐이좀 흔히 말해 속이 좁다. 그리고 하나의 시선을 강조하는 쪽일수록 플라톤 계열로 가는 거죠. 근데 뭐 그 차이라는 것도 역시나 철학사 안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막 여겨지고 설명도 많이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각각 이제 우리 중세 시대의 특징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들만 잘 꿰고 있으면 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중이 한 3이라면 아퀴나스가 7 정도 되는 거죠. 공부의 양에 있어서 훨씬 더 차이를 크게 보기도 하고 아퀴나스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용어나 내용들이 꽤 있어요. 자연법 같은 경우는 뭐 시험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그렇지만 이 전체로 놓고 봤을 땐 가장 적긴 해요. 중세시대에. 왜냐하면 낼 게 딴 거에 비하면 좀 범위가 적어서. 그리고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종교적인 그런 게 좀 색채가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비해서 불교는 분명히 불교도 종교적인 색채가 있음에도 굉장히 이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철학 사상에 생각하니까 좀 마음대로 내는 편인데 이 기독교 특히 그리스도교가 분명히 교과서에는 크게 한 챕터로 있는데 그 부분은 시험 요소로 안 나오죠. 그거는 굉장히 좀 꺼리는 것 같아요. 근대로 넘어와서요. 근대에는 정말 뭐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섞어서 시험을 내기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기본 두 문제는 이제 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양 사상 문제 거의 이렇게 찝어보면 서너 문제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도 이 근대가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칸트 문제. 칸트는 그냥 하나를 꽂아 놓고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한 번도 빼질 못했어요. 최근 10년 동안. 그리고 공리주의가 최근에는 그냥 서로 그냥 맞대결 하듯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2점 이상이라도 내는 거죠. 공리주의의 매력은 낼 만한 용어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돌려가면서 하나를 내고 간단한 설명하게끔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큰 가로치기. 이거의 이유는 뭐냐? 이거를 그냥 뒤에 가면 글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 책을 많이 읽어보라는 이유는 그런 것들도 대비하고 어떤 분위기를 잘 익혀놔야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재만 보다 보면 교재에는 정리된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답을 대응할 때는 요 맥락에서는 요거 써야 돼 이런 거를 잘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외에도 원전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항상 그거예요. 왜냐하면 뭐뭐 있기 때문이다. 요 부분. 그게 최근에는 짧게 한두 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가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칸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칸트는 정말 아무 데서나 이론적인 것을 이 지문으로 주고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바로 뒤에 답이 있는데 그거를 지문을 막아 놓는 거죠. 그러면 뭐 외우든 이해했든 거기에 맞는 답을 써야죠. 이게 왜 거짓말이 왜 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뒤에 가면 답이 있거든요, 다. 이 책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그, 그에 비하면 이제 우리 휴미나 스피노자는 비중은 적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나머지와 비교해 보면 적은 편이 아니에요. 칸트와 벤담 밀 같은 이 워낙에 큰 비중이 있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지.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되게 또 어렵단 말이죠. 용어를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우리가 잡아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교과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항상 교과서 수준을 좀 뛰어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현대 윤리적 관심을 실존과 실용으로 그냥 도식화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다른 게 사실 지금 사라졌어요. 아까도 좀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 좀 했지만 그 뭐 쇼펜하우어니 뭐 이 사이에 헤겔이니 뭐 좀 있거든요. 학자들이 셸런이.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음, 같은 비중으로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미뤄두고 뭐 11월 이후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 한번 제대로 보기만 되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1월에 한 달에 한정된 시간에 할 수 있는 굵직한 사람들은 실존과 실용에 집중해서 실존만 하더라도 4명이에요. 이게 우리 참 안타까운 것. 4사람이나 되다 보니까 실존주의가 제일 공부할 양이 제일 많아졌어요. 근데 대신에 또 그나마 나은 거는 시험의 비중이 그거에 걸맞게 좀 나오는 편이다. 실용은 3사람이긴 한데 요번에 또 듀이만 나오다가 제임스가 나왔던가요? 퍼스까지 나올지도 모르죠. 제임스 퍼스 우리 듀이 3사람. 근데 3사람은 같이 묶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우리는 실용주의자라고 묶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게 묶이는 걸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특히 이 실존주의자들은 더하죠. 그래서 듀이만 써놨는데 가로치고 이제 제임스와 퍼스도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번에 올해 시험에서도 그랬지만 그냥 같이 묶어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묶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문으로 쓰는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이없이 이들을 뭐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참 난감하죠. 요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실용주의 일반으로 물어본 거예요. 나중에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와 이걸 어떻게 써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도구주의와 상대주의적 진리관 이런 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생각해 보면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은 틀리더라도 아쉽더라도 이렇게 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이거 문제 어려워서 못 썼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1년 공부한 태도로는 옳지 않은 거죠. 1년 공부했으면 실용주의면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쌓여 있어야 돼요. 11월쯤 되면. 이건 진짜 손도 못 댔어. 한 줄도 못 썼어.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고. 정말 한 줄도 못 쓰게 문제를 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서양 사상은 누군지 모른다, 확실히 모른다 해도 그 계열에 써야 될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동양은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큰 그림 안에 서양 윤리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시간이 이걸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는데 인간 본성을 이해하려고 했다. 인간 본성은 이성과 경험.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것은 그 이성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정해진 대로, 결정된 대로, 경험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내가 좋고 싫은 대로, 쾌락과 고통을 따라서 내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바라는 게 뭐야,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쪽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도덕의 기준들을 나름대로 막 제시해요. 쾌락이다, 법칙이다, 어떤 품성이다, 배려다, 결단이다. 쾌락은 누구예요? 주로 경험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 법칙은 의무론자들. 품성은 덕교육, 배려는 배려윤리, 요즘에 결단은 실존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거죠.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또 그 강한 기준들이 있어요. 개인의 또 행복을 많이 얘기하죠. 서양 사상은. 궁극적인 목표다. 왜 사냐? 이러면 행복해지려고 이거죠. 행복이 뭐야? 그러면 글쎄, 이제부터 얘기해 봐야지. 이거예요. 일단 목표는 행복으로 정해놓고. 왜 하냐? 그럼 이거 옳은 거니까. 옳은 게 뭐야? 그럼 이제부터 얘기해 봅시다. 내가 옳은 게 뭔지 얘기해 볼게. 정해놓고 풀어나가는 방식을 좋아하죠. 그래서 정신적 쾌락, 만족감으로 보통 이제 우리의 행복을 표현하기도 하죠. 한쪽은 뭐예요? 정의론이라고 했죠. 사회적 윤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 바람직한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어떤 개인이어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서양 문명을 형성해 가는 그 과정은 이 합리적인 사고가 강화되는, 그러니까 서양 사상에 이제 막스 베버가 근대는 어떻게 오게 됐느냐? 마법에서 벗어나는, 마법에 의존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누구에 의존해요. 뭐 신에 의존하면 그나마 건전하지만 무슨 마녀나 무슨 마법사들이 정해준 대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단인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건 거죠. 서양 사회가 지금까지도 큰 소리 치고 동양하고 막 인종차별하려고 들고 이러는 자체가 요때 형성된 거죠. 우리는 동양처럼 그런 마법에 빠져 있거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힘을 키우고 이성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초기에 제국주의자들이 그거잖아요. 우리 유럽, 서구 유럽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성적으로 들떨어졌어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고 가서 우리만큼 교화시켜야 돼. 제국주의의 논리죠. 그게 아직까지도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 서구 사회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구 사회는 이제 교육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교육에 많은 그 문제를 얘기하지만 서구 사회가 최근에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의 발전에 비하면 좀 더디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지금 팬데믹을 보니까 서구 사회도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꽤 많이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교육의 발전 속도가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그랬지만 그 서구 사회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사고가 점점 약화되죠. 뭐 그들의 뭐 경제적인 사정이 물론 영향을 미쳤겠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예전만큼 보편성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서양 문명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정신적인 지침으로서, 그리고 윤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서구 사회의 어떤 중심을 딱 잡아왔단 말이에요. 공리주의에서도 알 수 있지만 미래 자부심이 있죠. 이제 우리는 잘못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사회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딱 봐도 알아요. 그냥 이거는 최대화의 최대의 행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뭐다? 교육과 여론, 사회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못난 짓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래에 그런 이론이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는 거죠. 정말 함부로 막 살려고 해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최소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치가 보이죠, 여론에. 내가 이렇게 살아선
작게는 우리 반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서양 문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이제 핵심 문제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무엇 때문에 사느냐, 삶의 목표, 그리고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결정하나요? 여러분들의 삶. 반반, 뭐 이렇게. 내가 결정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남이 해주기도 해. 내가 무조건 모든 걸 내가 다 해. 이거 쉽지 않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주어진 그 우연성, 여건들, 사회적 여건, 개인적 여건들이 상당 부분 우리를 딱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는 특히 그거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만큼 해도 이거 이상은 안 돼. 이 공자나 맹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계를 긋는 사람들. 특히 공자는 싫어했죠.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결권의 문제, 내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이성과 이 지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결과까지 예측력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행동도 사실 더 그래서 조심해지고, 그러니까 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 미래의 길 그대로 받아오면 눈치가 보여서. 그리고 교육을 비슷한 걸 받다 보니까, 아, 이것까지는 할 수 있고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에 너무 우리가 딱 정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거기 뭐 우리 시험하고는 사실 큰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이제 서양 문명을 문명사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조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다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뭐 큰 틀로 보면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의 자기 자국 이름이 헬라스잖아요. 아직도 헬레니즘.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 주로 이제 해양 무역과 이 외래 문화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유로운 분위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문명이 교차하는 아주 지금도 보면 그리스 지도를 보면 거기에 어, 여러 나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피곤한 동네였을 거예요. 전쟁도 많고. 음. 이 도시국가,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자유로운 곳이었죠. 그러면서 각각의 고유한 문명의 그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헬레니즘의 특징은 뭐예요? 민주 정치로 유명한 아테네. 그래서 시민, 개체성을 이제 인정하는, 그리고 그런 시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떤 아주 뭐 좀 경직된 분위기에서 정해진 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무나 해라. 추첨, 윤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다가는 뭐 어떻게 돌아갈까 나라가 했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잘 되고 있었죠, 한동안은. 근데 이제 플라톤은 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정치를 싫어했죠. 못난이들이 연속 계속 뽑히니까.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을 걸러낼 방법이 별로 없었죠. 도편 추방제는 있었지만 그거는 독재 예방책이지 무능한 자들을 걸러내긴 힘들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사회사상 얘기할 때 할 거고.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자연 철학. 그러니까 어떤 초기에 보면은 탈레스라든지 우리 뭐 아낙시만드로스 해가지고 지구의 뭐 우리 우주의 인간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 철학의 우리 절정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철학과 자연 사이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논리로서 또 설명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류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이성이죠.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축적했다곤 하지만 실제로 이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정리해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러한 우리 서양 사상의 전통이라는 게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험적 다양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합리적인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주의자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해가지고 이들이 경험적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이 굉장히 중요시됐고 애초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에서 말 못하면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학이라고 하죠. 수사. 말을 잘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양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관심의 대상은 우리 한쪽은 자연철학, 사물에 대한 관심, 또 한쪽에서 윤리학, 정치학, 인간의 본질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지게 되죠. 인본주의, 뭐 이성, 행복, 옳은 것이 다 이때 논의의 대상으로 끄집어져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주제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죠.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다 넓게 보면 이슬람교도 한 뿌리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히브리, 그렇죠? 헤브라이즘. 그래서 여기서는 그야말로 유일신, 특히 신에 대한 믿음인데 유일신교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한 규율, 이게 뭐가 돼요? 법이 되고 법칙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이거죠. 이거 해야 돼. 당위를 강조하는 거죠.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답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어, 의무니까. 선한 행위를 왜 합니까? 아, 나는 마음이 좀 착해서 착한 일 하면 되게 기분도 좋고요. 남들이 칭찬하는 것도 듣기 좋아요. 이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한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왔어. 그게 옳은 거야.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는 게 중요하죠. 보편적인 윤리.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아 신의 명령이니까 신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신은 완전한데 신을 닮아가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지킬 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나는 안 지켜도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안 할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외 없이 평등해지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하고는 좀 다르죠. 불교도 굉장히 평등한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보는 평등과는 또 조금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다 같이 평등한데 누구는 뭐 위대하고 누구나 다 존엄한 거죠. 불교도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존엄하니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규칙을 원칙을 강조하는 것. 이게 뭐 어느 때는 이거고 어느 때는 이거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편주의의 정신과 아주 잘 들어맞아서 결국 칸트라는 그리고 스피노자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는 건 이 헤브리즘, 히브리의 헤브라이즘 그리고 소크라테스에서부터 내려온 보편주의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서양 사상에 근데 가장 큰 축이죠.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의 가장 큰 축은 누구예요? 주의였죠. 주의도 어떻게 보면 보편주의자고 원칙주의자고 이성주의자죠. 칸트도 그 절정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다 맞아요. 우리 시험에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있잖아요. 동양은 주의고 서양은 칸트, 정치 사상은 롤즈죠. 교과 교육론은 콜버그. 이 네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 소당 연지칙, 그죠? 법칙이라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법칙이고, 그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이 내부는 빠지질 않아요. 시험에서. 한 번 정도 빠진 적이 있었던가 그렇고, 주의 같은 경우에. 그것도 빠졌다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고. 롤즈도 한 번, 정도? 그것도 빠졌다고 하기 어려운 거고. 칸트나 콜버그는 뭐, 정말 뭐, 단골 중에 단골이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이들을, 어쨌든 우리가 윤리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 자체는 법칙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이 길어지는, 왜 그럴까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곤 싶은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싶은 거죠. 논리적으로. 물론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그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동양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나마 동양에서 설명이 이렇게 정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워낙에 한 것도 많고, 일단은 뭐가 또 많냐면 성과가 많은 거예요. 굵직굵직한 이 성과들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시간은 뭐 오리엔테이션이 생각보다 길어졌네. 아무튼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